계곡을 따라 쭉 뻗은 산길. 해발 973m에 오르니까 뜻밖의 공간에 이렇게 좋은 아침 시사 프로가 있네요. 도시에서 18년째 탐사보도에만 몰두해온 경래씨. 이곳에서 맑고 명랑한 시사를 꿈꿉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사 프로를 원하세요? 도심 속 휴양림 같은 시사.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광복절이죠.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요. 한홍구 교수님하고 지난주가 맞나요? 이번 주 아니었나? 지난주였나요? 옆에 오셔가지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지난주 금요일이라네요. 얘기를 하다 끊어졌습니다. 저희가 좀 북한 얘기를 살짝 꺼내셨다가 좀 자세하게 물어볼 저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모셔서 일본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지금 재정립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오늘 다 관심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인터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뭐 한일 협정에 대한 1965년 입장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랑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까? 어쨌든 우리의 입장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지금까지는 최근 들어서는 입장을 바꿨지만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에 한 번씩 뛰었었지만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을 아베 총리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아베가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4개, 6번을 다 이겼는데 아주 우연이지만 그 선거 임박해서 북한이 꼭 미사일을 쏴줬어요. 북풍이군요. 이른바. 그래서 그게 아베 장기 집권에 이제 큰 도움이 됐었고, 또 아베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추구한 게 평화헌법을 개정한다. 또는 그 보통국가라는 이름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북한을 가장 그 주적으로 그 상정을 해놓고 그 움직였었던 것인데, 이제 이게 그런 구도가 완전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미국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거기에 남북이 평화롭게 그 손을 잡고 있는데, 일본에게 좋은 한반도란 19세기 이래로 그 약한 한반도 내지는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한반도였거든요. 그런데 남북이 손을 잡는다는 거, 거기다 미국이 또 그 중간에 서 있다는 거, 그거 정말 그 기분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아베로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자기가 추진해왔었던 그런 구도 자체가 뒤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거 북한을 가상적으로 보는 게 어려워지니까 한반도 전체를 가상적으로 돌리는 그 게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수출 그 문제로 그 시작이 됐지만 한일 관계 전체를 이제 그런 아주 일본 입장에서 근본적인 판뒤집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최근에 이제 한일 문제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맺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한일 협정이라는 게 65년 한일 협정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엄청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도 대단히 잘못된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국가 대 국가가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이거 파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재론하자는 건 일본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 간의 식민지 배상 문제라든가 뭐 이런 그 한일
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루는 건 테이블 자체가 성립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지만 일본이 절대로 응하지 않을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내놓고 아주 원점에서부터 얘기하는 그 기회가 바로 조일수교 단계라는 거죠. 북한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북조선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만군 출신 그 중위 다카키 마사오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을 상대로 아주 결연하게 싸웠었던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북쪽 체제하고 그 부딪히게 될 텐데 그거는 그 이미 무효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제 북쪽에서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게 될 것인데 가장 그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일본은 1965년에 남쪽하고 맺은 그 수준 내에서 그 조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하겠죠, 일본은. 보고 북쪽 입장에서는 미쳤냐,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이어받은 정권이고 원점에서부터 하고 일본이 식민지 지배 배상에 대해서 그 배상금을 액수와 상관없이 액수는 정말 중국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액수와 상관없이 그러나 정치적으로 식민지 그 침략 그거는 불법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 거기에 대한 사죄가 안 들어간 조일수교는 있을 수 없다 하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북한 정권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과거사 문제, 이 문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조일수교가 된다고 하면은 조미 수교가 타결된 이후에 그 근본적으로 조미 수교가 풀리고 남북 간 또는 이 한국 전쟁 당사자들 간의 평화 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조일 수교가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 이전에 그 교섭이란 건 조미 수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세를 좀 완화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조일 수교를 얘기했었던 건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북쪽이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거는요. 일본 정권 지금 아베 정권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 자꾸 1대1 대화를 하자는 제스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좀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선 그 1대1 대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워낙 그 재팬 패싱이라는 그렇죠. 게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상황에서 국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보면은 북쪽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또 조금 이제 몸이 닳았다고나 할까 좀 난감한 문제가 과거에 조일 수교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됐고 북쪽에서 납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뜻밖의 조치를 취했을 때 그걸 계속 물고 늘어져서 납치 문제를 발목을 잡아서 조일 수교를 가로막았었던 장본인이 아베였단 말이에요. 수상이 되기 전에. 그런데 아베 정권이 돼서 그럼 납치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라고 이제 큰 소리는 이제 쳐놨는데 지금 상황이 조미 수교가 진전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이 북쪽에 대해서 지를 데도 없고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베로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해진 형국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분, 제가 아까 좀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에서 남쪽,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뭔가를 시작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군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게 좋겠는데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네요. 여태까지는 아주 그냥 좋은 카드로 써먹었는데 이제 북쪽이 상황 변화를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얘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북한, 일본의 얘기에 미국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미국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지금 국면에서 예를 들어 한일 간의 무역 갈등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남북 간의
뭐 이런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미국이 개입을 하면은 특히 이제 그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요. 우리는 이제 미국이 좀 개입해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예, 예. 그죠? 중재를 좀 해달라. 예. 우리 입장은 일본을 좀 어떻게 좀 다독여 달라, 예. 혹은 뭐 좀 약간 눌러달라, 뭐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꼭 유리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잠깐 비치셨어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 정부 요직에 있는 분이 네. 그 미국한테 협상 교섭을 부탁을 안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김현정 이차장이 그랬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그 후에 어떤 청구서가 올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글로벌 호구가 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우리가 가슴 아픈 역사를 지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좀 묻어두고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 분단을 우리 남북을 갈라놓은 게 미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 이 한일 관계의 잘못된 틀 있죠. 그 틀을 짠 게 미국입니다. 아하. 일본의 전범을 용서해주고 일본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게 미국 아닙니까? 아하. 사실은 일본하고 가장 세게 가장 오랫동안 싸운 게 한국인데 그때 일본 총리가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이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만세 삼창을 했다는 얘기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했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예. 한국이 와서 식민지 배상금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한국은 파산한다. 그리고 네. 100만의 제일조선인이 있는데 이 문제 감당이 안 된다. 한국 꼭 빼달라 했더니 빼줬고요. 그런 틀 안에서 이 박정희가 한일 국교 정상을 맺은 건데 네. 한일 국교 정상을 맺은 거에 대해서 제1번으로 박정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네. 그게 박정희만의 책임이었겠습니까? 미국이 짜놓은 틀 안에서 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이런 국면에서 도와줄 것이다. 가령 우리가 2015년에 이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것,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합의를 종용하고 그런 타결을 만들어낸 게 또 미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위상이 이제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커지긴 했지만 예. 여전히 미국에게 아주 전략적인 파트너에서 그 순위는 일본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냉철하게 인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을 일종의 해결사, 우리의 어떤 조력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렇습니다. 미국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사실은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오늘 광복절이라서 사실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역사학자시니까요. 예. 이분을 역사학자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죠. 경제사학자죠. 경제사학자라고 경제학을 전공했죠. 명예 교수는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전 교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써서 여러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전부터 많이 얘기되는 식민사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위안부 문제 이런 거 강제성이 없었다. 한마디로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역사학자로서 이런 식민사관 책이 계속 나오고 또 많이 팔린대요. 왜 이러는 건지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분이 경제사학자로서 좋은 학자였고 좋은 논문들을 많이 썼던 분이에요. 그래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논문도 읽고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니 갈 때까지 갔는데 저는 우선 교수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냥 일본군 위안부가 없었다. 그다음에 자발적이었다. 매춘했다. 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발언이 상처를 준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때 전에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비판 여론이 제기돼서 그랬어요? 그 나눔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무릎은 꿇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할머니들 앞에서 사과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서 또 이런 걸 되풀이한다는 건 그때 억울했는가 보죠? 진짜 이전에 이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면 어떻게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점이고요.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든다면 말이죠. 일본에서 왜 역사 교과서가 이제 지금 아주 나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초창기에 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을 주도했던 사람이 쓴 국민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 역사가 20만 부가 넘게 팔리는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라는 게 채택률이 0.039%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읽어보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책으로 우리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거냐 하면서 이제 이게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층을 빼놓고 아마 일반 시민들 중에서 궁금하니까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많죠. 그러니까 판매부서가 그렇게 나왔을 텐데. 왜냐하면 이영훈 교수 그 얘기했거든요. 읽어보고 얘기해라. 그런데 이제 읽어보고서 의학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훅 갔네요. 역사 얘기가 늘 그래요. 잠깐만 기사 한 번만 다시 띄워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이영훈 교수가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 할머니들 나눔의 집에 가서 사과한 사진이 있네요. 진짜 이게 2004년도에 이렇게 해놓고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은 정말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게요. 오늘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건 다음 기회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광복절 이렇게 휴일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이었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 명예회장 홍승봉입니다. 과거에 간질로 불리웠던 뇌전증은 치매와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약 40만 명이 앓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의 70%는 약물 치료로 학교와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 10만 명은 약물 난치성으로 뇌전증 수술과 미주신경 자극술이 필요하며 뇌전증 전문의를 통해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뇌전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뇌전증학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가장 작은 병에 담겨 있다. 크기로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9988이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거죠. 9988의 힘이 되는 정책 하나. 월 12만 원을 내면 5년 뒤 3천만 원을 돌려받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정책으로 9988을 응원합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겠습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13